13장 개체와 사회인데 개체와 사회에서는 개체에 대해서 현재 사회에서는 주목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사실은 굉장히 개체가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설명해 나가고 있는 장인 것 같습니다. 동시성 원리의 탐구와 더불어 융은 신천심리학과 소립자 물리학을 융합할 수 있는 길을 구축하였고 그로써 그의 견해를 현대 자연과학의 원칙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하였다. 정신 비슷한 원형의 개념, 특히 수원형의 개념은 이를 통해 생물학, 생리학 그리고 소립자 물리학이 서로 만날 수 있는 다리를 형성할 것으로 추측된다. 융의 사상을 수용하는 데 방해가 될 만한 원리성의 문제는 더 이상 없는 듯하다. 다른 많은 영역, 인류학, 역사 연구, 신화학, 중국학, 신학, 심령심리학 등에서는 부조하면서도 토론이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해마다 융의 견해에 관해 진지하게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이 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융의 탐구가 다가오는 미래에 보다 크게 인정받게 될지 무조건 확실히 예언할 수는 없다. 내가 보기로 오늘날 최소한 한 가지 장애가 놓여 있다. 그것은 정치적, 사회적 교류 또는 발전 경향인데 궁극적 가치를 집단적 소유에서 보고 찾으려는 경향이 점점 더 증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비록 새로운 세대에서 인간에 관한 점증된 관심이 눈에 띄고 심리학과 사회학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고 해도 오늘날 이 두 학문적 분야는 주로 통계적으로 파악 가능한 인간의 사회적 행동에 주목하고 개체에 관해서는 거의 주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융은 거의 완전히 무시되거나 시대착오적인 부르주아적 개인 지상주의의 대표자로 과소평가된다. 이렇게 피상적으로 개성화와 개인 지상주의를 동일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평도 필요하지 않다. 그것은 단지 개성화에 대해서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지 완전히 무지한 데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네, 여기서 단지 개성화에 대해서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지 완전히 무지한 데서 온다. 이 얘기는 융이 얘기하는 개성화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융이 개성화라고 하는 건 셀프 리얼라이제이션을 얘기를 하죠. 그런 것과 피상적인 개성화, 개인 지상주의가 다르다는 것을 우선 이해하고 그 다음으로 가죠. 그러나 그럼에도 진정한 대극의 존재는 간과할 수 없고 이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먼저 문제는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통계적 방법의 타당성에 관한 근본적인 물음이다. 융은 사회학적 심리학적 영역에서의 통계적 확인은 현대 물리학이 오늘날 이해하게 된 것처럼 하나의 정신적 토성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내가 한 무더기의 돌이 평균이 5제곱센티미터 크기라면 이론적으로 틀린 것이 아니지만 실제로는 크기를 가진 하나의 돌을 찾아내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실제의 돌은 모두 다르다. 그리고 그것들은 실패한다. 그렇지 않은 것은 관찰자의 정신에서 떨어져 나가 존재하는 하나의 현실 표상이다. 그것은 모든 인간 본질에 관한 일반적 주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생명을 짊어진 자는 오직 개별적인 인간뿐이다. 100만의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100만의 개인이 생명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야말로 궁극적으로 현실적 존재인 것이다. 융이 어떤 면에서는 자연과학과 정신과학 혹은 영성, 우리가 인류가 가지고 있는 여러 학문 분야, 정신적인 것에 대한 이해, 물질적인 것에 대한 이해, 이 모든 것을 통합해내는 어떤 큰 틀을 만들었다고 이 저자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융이 우리의 모든 학문 분야를 통합할 만한 그런 큰 틀을 만들었는데 그 밑바닥에 있는 것은 여기서 사이코이드 아키타입이라고 하는 어떤 원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우리 정신 구조의 아주 근본에 있는 어떤 우리의 무의식 속에 집단 무의식 속에 가장 근본적인 어떤 원형 개념들
근데 이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사이코이드 아키타입이라고 하는데 사이코이드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아마 정신 비슷한 이렇게 번역을 해서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을 텐데 아키타입 자체를 두 가지로 이렇게 우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원형이라고 할 때 원형 자체는 아키타입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버지의 원형이다. 어머니의 원형이다 한다면 그 원형 자체는 우리 눈에 볼 수 없지만 거기서부터 나오는 표상 자체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요. 원형 자체는 어떤 면에서 우리 심리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사유의 대상을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심리적인 것을 넘어서는 거란 얘기예요. 마치 인스팅트 프로이드가 인스팅트라고 얘기할 땐 프로이드도 이 원형 개념에 거의 가깝다고 보여요.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것도 우리의 성적 욕동이나 공격적 욕동이 그거 자체는 눈에 보이잖아요. 그 자체를 우리가 무엇인지 알 수 없죠. 그래서 우리의 성적 이 본능 인스팅트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인데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표상 자체 어쩌면 거기서 나오는 데리버티브라고 파생물은 알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의 공격적 본능이라는 본능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누구를 때리고 싶다는 파괴하고 싶은 생각이 파괴하고 싶은 소망이 생긴다고 한다면 이게 어떤 이디의 내용이 의식으로 넘어와서 누구를 때리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그런 여러 가지 원래 본능에서 유래하는 생각들이나 사고나 판타시나 관념들이 이제 출현하겠죠. 그렇죠. 원래 그 뿌리 자체는 잘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프로이드의 이론 속에서 본능 이론에서는 본능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신체에서 나온다고 봐요. 바디에서. 소스는 바디에서 온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동물적인 측면이죠. 우리 바디에 있는데 이 신체로부터 어떤 본능이 발현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드라이브라는 용어를 쓰는데 우리 욕동이라고 하는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이 본능을 인간 어떤 면에서 동물들이 더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인간이 우리가 심리적으로 느끼는 우리가 이해하는 이 본능은 동물의 본능과는 조금 다르다는 의미로 드라이브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추동이다, 욕동이다 하는 것은 이거 자체가 결국 신체와 정신과의 접경지대에 생긴다. 그래 우리가 무언가를 하도록 하는 어떤 에너지의 원이죠.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뭔가 욕동이라는 뭘 이루고 싶은 건데 그것이 내가 생각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미 내 안에 내 바디에서부터 출현한다. 그래서 어떤 신체와 정신의 어떤 상호 연관성을 프로이드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우리 아직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아직 만들어지기 이전. 그래서 우리의 이고나 셀프라고 하는 게 아이로서는 잘 알지 못하는 이런 시절에 우리의 이고라고 하는 것이 아직 생겨나기 전에는 바디이고라는 얘기를 써요. 신체 자체를 통해서 외부와 접촉하기 때문에 이때 마음이 아직 형성되기 전이죠. 어떤 이고가 확실하게 발달하기 이전.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그냥 바디로 느끼고 있다고 바디로 반응하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신체와 마음이라고 하는 게 명백하게 구별되지 않는 지점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임상적으로도 제가 지난주에 강의는 ICP 강의 중에 하나가 소마타이제이션, 신체화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우리 신체적인 질병으로 드러나지만 사실은 시민적인 것,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분리해서 신체적인 질병이 마음에서 온전히 독립적인 질병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느냐? 그런데 우리가 마음과 몸을 동시에 다 알 수 있는 우리의 인간의 어떤 통찰 능력, 우리가 가진 어떤 능력이 이걸 다 아울러서 알 수 없는 한계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는 신체와 그리고 정신을 구별해서 이해하려고 하고 그래서 정신의학이 있고 그리고 일반 신체의학이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라고 할 때 우리는 전인적인 사람이라 우리를 신체와 정신을 구별해낼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요즘 최고의 의술을 연마한 우리 닥터들이 의사들이 우리 몸만 정신에서 분리해서 어떻게 수술해낼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우리가 명명하는 것은 우리 신체 안에 지금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신체를 죽이고 마음만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수도 없고 그리고 마음만 가지고 또 움직일 수가 없죠. 이 신체와 바디라고 하는 것과 우리의 스피릿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는 우리가 융의 시몬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소울이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죠. 우리의 사이키라고 하는 것, 이렇게 다 추상적인 용어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몸으로 움직이지만 몸이 아닌 우리의 영이 있다고 하는 스피릿이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건 시몬이라고 부르건 정신이라고 부르건 이런 부분들이 다 각각 흩어져 있는데 이걸 연결하는 것은 아까 얘기대로 우리의 원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심리적인 것으로 아직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거기로부터 발원하는 여러 가지 원형으로부터 오는 상들이 생겨난 이미지들이 생겨나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프로이드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안에 본능이 있는데 이 본능이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평생 살면서 계속 본능의 영향을 받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프로이드가 봤던 우리의 바디에서부터 본능이 유래한다고 한다면 인스팅트가 결국은 우리의 바디와 우리의 정신은 구별할 수 없죠. 결국 궁극적으로는 마찬가지로 융이 봤던 원형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정신 구조에 우리 심리적인 현상들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원형들이 있는데 이 원형들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심리적인 것으로는 우리 파악이 안 된다고 한다면 뭐예요? 결국은 이건 심리적인 것 이전 우리 정신적인 것으로 소화내기 이전의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물질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정신이라고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이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통합된 물질과 이 두 개를 연결시키는 개념으로 어쩌면 여기서 원형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물질과 우리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물리학적으로 물질과 연금술사들이 계속 얘기했던 물질 속에 스피릿이 있다고 봤던 부분이죠. 물리적으로 좀 우리가 쉽게 납득하는 것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처음에는 우리가 에너지 불변의 법칙, 질량 불변의 법칙 이런 걸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가면 내가 오래전에 배웠을 때도 지금은 과학이 훨씬 발전했겠지만 질량 에너지 불변의 법칙으로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물질과 에너지가 결국은 서로 교환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물질로 드러나지만 이게 에너지라고. 어느 순간에 에너지가 뭉치면 물질이 되고 또 어느 순간에 물질이 다시 에너지가. 어쩌면 같은 것을 또 다른 쪽에서 보고 있을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물질 우리가 쉽게 보는 이게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결국 하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신과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별하지만
이건 우리가 이걸 통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이게 하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융의 견해는 이게 설명해내기 굉장히 힘들지만 인간 우리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여러 학문 분야 그리고 여러 물질적인 추구나 정신적인 추구, 물질적인 연구, 정신적인 연구 이것을 통합해낼 수 있는 어떤 큰 틀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융의 얘기를 앞으로 발전시키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한데 한 가지 걱정은 뭐냐면 꼭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하는 우려가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우리 경향들인데 여기에서는 우리의 궁극적인 가치 자체를 collective factors and goals라고 그러니까 집단적인 요인이나 집단적인 목표에 궁극적인 가치를 두는 경향이 현대에 와서 두드러지고 있다. 그래 개인의 가치보다 집단에서의 가치, 집단에서의 목표. 그래서 개인 스스로의 가치 기준이 뒤로 물러나고 집단이 말하자면 국가는 무엇을 어떤 단체나 사회, 교회까지 포함되겠죠. 사람들의 조직 안에서 집단적인 컬렉티브한 고울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우리가 집단적인 요인이나 집단적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에 우리가 다 어쩌면 쇠뇌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사회가 잘 되면 우리는 당연히 잘 되는 것처럼. 그래서 국가가 하는 펑션이나 기능, 국가가 하는 서비스가 더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치 시스템 자체도 우리의 도덕적인 판단보다는 우리의 사회적인 질서나 사회적인 어떤 사회 복지, 나 개인적인 어떤 가치 판단 이전에 집단적인 어떤 가치에 더 비중을 두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는 가치 기준 혹은 도덕성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를 거의 안 하는 경향들이 꽤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융이 얘기했던 우리의 내면 세계로 여행할 능력을 가진 그래서 인디비주에이션을 해낼 수 있는 자기의 개성화 어쩌면 자기의 트루 셀프를 발현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예요. 그런 부분에서 융의 얘기가 잘 실현될 수 있을까 하는 가장 큰 걱정은 우리의 집단을 중심으로 한 어떤 가치 시스템에 우리가 매몰되고 있지 않느냐. 이건 공산주의 사회뿐만 아니고 민주주의 사회도 지금 마찬가지죠.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왜 국가는 이것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는 쪽에 더 관심이 더 많은 상황이죠. 제가 조금 횡설수설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횡설수설을 하는 날이니까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조금 있다 여러분들도 횡설수설을 하라고 먼저 시범을 보이는 거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잘 얘기가 안 되더라도 각자 정서를 표현하는 시간 나중에 갖기로 하고 지금 아까 멈췄던 데서 계속 하시죠. 네. 통계적인 근거에 입각한 이론은 그로써 오직 하나의 이상적인 평균을 설명하며 그 속에서 평균 위와 아래의 예외는 소멸되고 수성적인 중간으로 대치된다. 그렇게 해서 보편 타당한 심리학 또는 인류학이 생기기는 하지만 모든 개인적인 개별 특징을 희생한 하나의 평균적 추상적 인간상을 가질 뿐이다. 그러한 절차는 학문적인 인식을 전달하지만 결코 인간의 진정한 이해는 아니다.
이렇게 오늘날 현실을 벗어난 합리적 세계관이 점점 더 널리 보급되어 그곳에서 개별적 인간은 다만 변들이 현성으로서의 역할을 할 뿐이다. 자, 여기서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분석가나 라이프 코치나 어떤 상담가서 꼭 깨쳐야 될 부분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굉장히 합리주의를 숭상하는 이런 태도를 교육받았죠. 그래서 인류의 발전은 어쩌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 얘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그로부터 참으로 미신에서 벗어나서 합리적인 인간들이 탄생했다.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꽤 많이 가지고 있는데 리슨이라고 하는 거,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를 우리 인간을 이해하는데 이게 전부냐? 리슨만 가지고 되느냐? 합리적인 세계관이라는 게 굉장히 과학적으로 발전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잘 이야기하고 심리학이나 인류학이 우리 인간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툴로 형성이 됐는데 심리학이나 인류학에서 배우는 것은 개개인의 구체적인 인간을 보는 게 아니라 평균 통계적인 인간. 그래서 사람은 이러이러하다고 할 때 거기서는 하나의 통계적인 개념이지. 그러니까 인류 60억의 인구면 60억의 인구를 통틀어서 사람을 생각을 하죠. 평균적인 사람은. 그 에버리지 퍼슨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건 관념이죠. 그냥 추상적인 얘기예요. 앱스트랙션이에요. 우리가 추상적인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구체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통계적으로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세계관인데 이게 또 한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볼 수 있냐면 사이언티픽 나리지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다 옳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액츄얼 휴먼 비잉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 구체적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unrealistic rational picture of the world 과학적인 태도라는 게 이 세계를 이해하는데 합리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그것은 비현실적이다. 실제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추상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내담자를 이런 과학적인 태도로만 본다면 이 사람은 60억 인구의 한 명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평균적인 그런 상태를 상정을 하고 그분이 거기에 걸맞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보게 된다고 본다면 이분을 잘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은 평균 키가 170이다 라고 어느 분이 과학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 과학적인 스테이트먼트로 맞아요. 통계를 다 내보니까 통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만나는 사람 170인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정확한 사람은 다 그보다 낮거나 높거나죠. 그래서 평균 수명 얘기도 똑같아요. 평균 수명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80이라고 한다면 내가 80대면 죽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끔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60이라고 한다면 80이니까 내 20년 살 거니까 20년 뭐 하겠어 하고 인생을 준비한다면 큰 착오가 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평균 수명 80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 어린 시절부터 죽는 사람을 포함해서 늦게까지 산 사람은 다 포괄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벌써 60을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는 삶은 꼭 앞으로 가면 20년을 사는 게 아니고 평균 수명은 계속 변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 대연에 끼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미 이 통계 속에서는 오래 사는 사람들 그룹에 이미 속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아주 젊은 시절에 돌아간 사람이 통계에 다 반영되어 있는 80이기 때문에 벌써 여러분이 60에 있다고 80을 훨씬 넘어 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0세를 사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에 의지해서 내가 우리 인생은 80이니까 뭐 지금 뭐 20년 그다음 편하게 즐기자라고 인생 계획을 한다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구체적인 나의 삶은 전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별적인 인간에 대한 학문이 아니라는, 사회학이나 인류학은 개별적인 인간에 대한 학문이 아니라 구체적인 인간에 대한 학문이 정신분석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왜 집단 분석만 가지고 잘 안 되느냐 하면, 집단 분석이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되지만 궁극적으로 다 도울 수 없는 이유는 사람은 각각 다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집단으로 교육을 시켜서 다 모든 사람이 평균적으로 똑같다고 한다면, 요즘은 온라인 세상이니까 전 국민을 온라인으로 모아가지고 아주 가장 훌륭한 한 분이 인생 산업을 잘 가르치면 모든 게 다 끝나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 우리 개인, 인간은 개개인이 다 다르다. 그래서 통계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그래서 여러분들 진단에 의지하지 말라는 이유가, 어떤 분이 우울증이 있어요. 근데 우울이 모습이 너무 다 달라요. 그냥 우리가 카테고리를 우울이라고 했어요. 강박이 있으면 강박에. 근데 어떤 사이코테라피 쪽에서 일부에서는 강박이 있는 사람에 대한 치료 방법이 매뉴얼처럼 나오죠. 우울한 사람은 이렇게 치료합니다. 이게 전부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사이언티픽 같은 것 같은데, 사이언티픽하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구체적인 개인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추상적인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울한 사람을 다 평균을 내보니까 이런 특징이 있다예요. 강박적인 사람을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특징들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걸 연구를 많이 해도 이건 추상적인 인간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식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개별적인 사람을 이해하는데 내 기본적인 지식이니까 필요한데, 그 지식만 가지고는 내가 만나는 이분을 언더스탠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언더스탠딩은 그 지식을 배경으로 하지만 구체적인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인간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진단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면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진단한 우울증인 사람에게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어 라고 내가 선입견을 가지면 이분을 만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에 걸맞는 증상들이 다 내 눈에 너무 잘 들어와요. 와, 내가 역시 우울증 공부했더니 정말 도움이 되네. 이건 확실한 우울증 환자야 라고 내가 느끼는데, 사실은 그분은 이런 일정한 범주화할 수 없는 여러 요인을 가진 유기체예요. 아주 복합적인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추출해내는 것은 이분의 일부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같은 우울이지만 우울의 모습이 천차만별이라는, 사람마다 우울한 것이 그 원인부터 시작해서 정도 문제, 그리고 어떤 시기에 우울을 느끼는지, 이게 전혀 다른데 어떤 우리가 심텀 중심으로 눈에 보이는 것,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만 본다면 이분을 잘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체적인 인간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담자를 하나의 평균인으로 보고, 내가 우울한 분이나 강박인 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치료 기법을 그대로 바로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위험하다는 얘기죠. 이분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기법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이분에게 대해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치료 기법은 같은 기법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것. 그래서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은 테크닉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난 이분을 잘 이해하는 거죠. 먼저 잘 이해가 돼야 이분에게는
그분을 잘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 무의식적으로 내려가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들도 있고 해서 이분은 어떤 분인가가 파악이 된다면 그 뒤에는 어떻게 도울 것인가는 오히려 더 부수적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운전을 오래 하신 분들은 어느 차를 줘도 어느 상황에서도 잘 운전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기법은 있는데 그 기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우선 내 기법이 여기에 적합한 기법인지 아닌지가 돼야 된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분이 어떤 분이, 이분의 심리 상태가 어떤 분인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깊이 공감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게 중요하죠. 이분의 마음을 정확하게 내가 공감해낼 능력이 있어야 이분에게 어떤 방식으로 도와줄 수 있는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융이 제시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결국 우리가 평균인의 개념, 우리가 심리학이 일반 심리학에서는 굉장히 통계적이고 전체적인 우리 사람에 대한 이해 중심이라는. 근데 그것만 가지고 구체적인 사람들을 도와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심리학이 굉장히 도움이 되죠. 이런 때는 어떻게 교육을 한다. 그리고 인간 전체를 이해하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구체적으로 사람을 개개인을 이해하고 그 개개인을 돕는 데는 심리학만 일반 심리학만 가지고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간을 이해하는데 인류학만 가지고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 개개인이 자기의 셀프 자체를 리얼라이제이션 해야 된다고 하는 융의 개념은 또한 개개인의 이 독특함을 우리가 어느 분을 이해할 때도 이분의 독특함을 주위에서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독특한 개인을 독특한 분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멘탈 헬스나 어떤 상담이나 하시는 분들은 다 이게 필수적으로 이 개념이 아주 잘 이해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전체적인 것, 통계적인 것, 집단적인 것만 가지고는 구체적인 사람을 이해하거나 돕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우리 그 다음으로 가죠. 우리는 통계적 세계성의 영향력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집단 군집으로 축적된 익명의 단위들을 이해해서 개인적인 것을 억압한다. 그로써 구체적 개별적 존재 대신에 조직의 이름을 출연하고 국가라는 추상적 개념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게 된다. 그럼으로써 불가피하게 개별적 인간의 도덕적 책임은 국가 이성으로 대치된다. 개체의 도덕적 정신적 문화 대신 공공의 복지와 생활 수준의 상승이 출현한다. 개인적인 삶의 복음이 그것이야말로 유일한 진정한 삶의 본을는 더 이상 개인적인 발전에 있지 않고 해서 인간에게 공유된 국가 이성, 즉 초성적 개념의 소행에 있다. 이 초성적 개념은 결국 모든 삶을 자신 쪽으로 끌어들이는 경향이 있다. 개체에게는 그의 삶이 도덕적 결단과 수행이 점점 더 제거되고 그 대신 사회적 단위로 관리되고 양육되고 옷 입히고 교육받고 해당되는 숙박단지에 갇히고 오락을 제공받는다. 이를 위해 대중의 안녕과 만족이 삶의 이상적인 표준이 된다. 그러나 만약 개별 인간이 자신이 얼마나 작고 하찮은 존재인지를 엄청난 감정으로 믿어버린 나머지 결코 공적인 복지와 보다 높은 생활 수준의 개념만으로는 결코 남김없이 채워질 수 없는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린다면 그때 그는 국가 노예의 길로 들어서거나 자기도 모르게 그 의지에 반해서 국가 노예제의 길을 열어주는 자가 될 것이다. 국가 또는 사회라는 관념은 마치 살아있는 어떤 존재처럼 스스로를 독립시키고 모든 기대를 떠안는다. 실제로는 국가란 다만 그것을 도닥할 줄 아는 개인들의 위장소리일 뿐이다. 로서 법치국가, 본래의 약속은 원시적 사회 형태의 상황으로 빗나간다. 그
현 주장의 독재 정치나 과도 정치의 지배 아래 있는 원시 부족의 공산주의 사회로 전락한다. 이에 비해서 개체는 사실상 소멸되며 그 존재 의미는 더 이상 실현될 수 없다. 자, 여기서 보시면 결국 개개인이 자기의 삶의 의미를 상실하는 과정을 지금 잘 설명해내고 있죠. 이걸 절대화할 수는 없어요. 물론 실제 어떤 사회나 국가의 순기능도 있는데 지금 역기능들을 잘 보여주고 있지만 또 우리는 국가가 필요하고 사회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과 우리의 인디비주얼 레스폰서빌리티랄지 인디비주얼 밸류 시스템이 사장돼서는 안 된다는 걸 강조한다고 보셔야 되죠. 그래서 스테이트 슬레이버리라는 이 공산주의뿐만이 아니고 어쩌면 자본주의도 국가 노예제도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이게 잘못되면 개개인의 어떤 합리적인 판단이나 이성적인 판단, 어떤 깊은 도덕적인 영성적인 판단이 사라지고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만 남는 사회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느 한국 TV, 한국 유튜브에 한국의 어느 정치인이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듣고 내가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분이 지역구도를 타파하기 위해서 어느 A 정당이 소속하는 데보다 B 정당이 더 힘을 가지고 있는 그쪽 분들도 통합해 내겠다는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분들도 우리 국민이니까 우리 정당을 싫어하건 좋아하건 그분들도 우리가 돌보고 그분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다 책임져주고 그분들을 도와주고 뭐 이런 표현 자체가 마치 이 정당이나 또는 국가가 아이들을 키워주고 길러주고 뭐 이런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이 나올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생각하는 국민은 정치인들이 잘 알아서 잘 입혀주고 잘 돌봐주고 이렇게 위험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런 어떤 통치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개개인의 어떤 밸류 시스템보다는 마치 이 정당이 그런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걸 양육하고 도와주고 뭐 필요한 것을 제공해서 불안하지 않게 하고 이제 이런 개념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다는 느낌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정서적으로 저분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 것인가 해서 깜짝 놀래 체험을 했는데 여기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개개인의 사고나 개개인의 가치 기준이나 개개인의 도덕적인 책임이나 이런 것들은 다 포기해버리고 어느 정당이나 어느 정당의 견해나 어느 그룹의 견해나 이런 데에 모든 것을 맡겨서 누가 잘하니 못하느니만 하고 있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들은 지금 거의 사라지는 상태.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사회나 국가가 우리를 돌봐줘야 된다는 또 이 굉장히 의존적인 생각들이 굉장히 강하지 않느냐. 물론 시스템이 어떤 국민 전체의 안위를 어떤 질서를 잡아주고 필요한 경우에 어떤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야 되지만 개개인의 문제는 여기서 마치 국민들이 어떤 통치의 대상이라고 느껴지는 것, 집권자나 어떤 그런 정당 입장에서 우리가 시혜를 베푼다고 하는 우리가 돌봐줘 이분들이 그분들에 의해서 뽑혔다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당신들을 돌볼 거야라는 개념. 돌본다고 하는 그 심리적인 거가 굉장히 오만하게 느껴졌어요. 그 국민들 개개인의 어떤 존엄성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라기보다 우리가 신경 쓰면 당신들 더 잘 돌봐줄 수 있고 우리가 잘못하면 당신들의 어려움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고마워해야 돼라는 이런 것이 배경에 깔려 있지 않느냐 하는 내가 지나친 생각일지 모르지만 또 한편에서는 국민들도 본인 스스로 자기의 삶을 어떻게 영위해 나간다는 것이 우선이고 사회나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는 적절한 범위에서 도움을 받는 것은 중요한데 이 두 가지가 잘 양립하는 게 아니고 어떤 분들 그러니까 일부를 얘기하는 거죠. 아까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또 국민들의 일부 중에는 국가는 나를 먹여 살려야 돼. 내가 지금 힘든 것은 국가 때문이야. 그래서 사회보장이라는 것을 권리라는 건 이해를 하는데 이게 전부이냐. 내 책임은 없고 사회는 국가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의무가 있는데 내가 지금 불행한 것은 국가 때문이야. 사회 때문이야. 라는 엄청난 의존성을 가진 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융이 얘기하는 인디비주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자기의 존엄성을 지켜내는 과정이죠. 존엄한 자기를 살아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셀프 리얼라이제이션이나 자기 실현이라고 하는 것, 자기 존엄성을 자기가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도 귀중한 존재로 왔고 돌아갈 때도 아주 귀중한 존재로 돌아간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군가가 돌봐줘야 될 대상이고 그리고 돌봄이 끝나서 누군가 도울 사람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의미 없이 이 세상을 살다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얘기죠. 내 밸류 시스템이 없다고 내가 밸류리스하고 미닝리스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거나 저 사회에 살거나 희망이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 호프리스죠. 그래 호프리스한 사람이 많아진다는 얘기. 이렇게 되면 건강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군집은 거기에는 어떻게 돼요? 그 소망이 없으면 굉장한 파괴성들만 남죠. 공격성, 파괴성, 분노. 그래서 사회 전체가 분노와 공격성과 파괴성으로 이렇게 가득 차버릴 가능성이 있게 되면 사회나 국가의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죠. 지금 어쩌면 우리가 코비드 19 사태를 맞으면서 걱정되는 게 이런 거죠. 국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 기능을 안 하죠. 사회도 그렇게 기능을 안 하죠. 그래서 이 불안들이 팽배해지는데 우리 개개인의 어떤 좌절을 국가의 기능하고 다 연결시키니까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이 공격성이 자꾸 늘어나서 이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좀 걱정되죠.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집단 속에 살지만 우리는 집단의 일원으로서 생명을 사는 게 아니라는 그 개념이 중요하죠. 우리의 삶은 개개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집단에 우연히 끼어 있을 뿐이지 내 삶은 어떤 국가 전체가 생명이 있어서 국가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에요. 표상일 뿐이지 실제 사는 것은 개개인이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라이프는 여러분 혼자의 라이프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물론 거기에서 이 집단 전체와 연계 속에서 살지만 궁극적인 것은 자기라고 하는 걸 찾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 의식이 없다고 하면 세계는 없죠. 그러니까 내 셀프가 없으면 이 월드가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월드가 있어서 내가 있는 것으로 보는 이 관점으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융이 하고 있다고 봐요. 우리의 존엄성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있는 셀프의 귀중함을 이해해야 된다는 그 셀프를 이해해 나가는 과정을 융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 했던 것으로 보여요. 사회적 규범으로부터의 개인적인 일탈이 철저하게 비정상적인 외계자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일단 수긍된다. 그러나 그 일탈이 생산적일 수 있는 경우도 흔하다. 포르트만은 동물 단계에도 이미 비범한 개체가 있어서 집단 행동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한다는 사실을 제시하여 예를 들어 한 마리 새가 겨울에 남쪽으로 이동하는 대신
그곳에 머물고자 시도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 실험이 실패하면 그는 소리 없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성공하면 다음에 몇 마리의 새들이 더 그를 흉내낸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유지한다. 이렇게 하여 심지어 전체 집단의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새로운 적응 형태를 시험해 보는 것은 언제나 먼저 하나하나의 개체이다. 그러므로 벌써 동물의 단계에서 개체와 집단의 진정한 양극성이 있다. 오늘날의 사회학적 문화는 언제나 되풀이해서 강조하기를 우리, 관심은 나, 자의 관심 이전에 나온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 경우 의식과 무의식을 구분하지 않는다. 우리 관심은 그러나 집단적 의식의 내용일 뿐이고 집단적 무의식의 내용이 아니다. 그리고 자아 관심은 한 개체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다만 한 작은 의식된 부분일 뿐이다. 이런 사회학적 명칭들에는 한 개체의 무의식에 대한 고려가 없다. 집단적 의식이 역사적으로 아마도 자아 의식보다 오래고 중요하다는 사실은 물론 맞는 말이다. 개별적인 인간의 자아의식은 뒤에 획득한 것인 듯하고 오늘날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서 참으로 불안정한 내용만 보여줄 뿐이다. 자아가 약한 인간은 그에게 부족한 자아의식을 주로 하나의 유아적이며 완고한 이기주의로 대체하는데 이 이기주의는 자아가 더 많이 강화되어 일종의 사회적 통찰력으로 볼 때 감소된다. 의식의 발생 이전에 집단을 결속하는 것은 무엇인가? 분명 그것은 동물 집단을 하나로 만드는 것과 같은 세력임에 틀림없다. 즉 어떤 사회적 본능 그리고 인간에서 이것들은 상징적인 관습, 의식, 토템 상징, 종교적 상징, 즉 본능의 정신적 형식들로 나타나는 원형적 행동 양식일 것이다. 원시적 수준에서 특히 결혼 계급 체계는 하나의 역할을 한다. 융은 이 수준에서 외연적 에너지 흐름의 방향과 내온적 경향을 구분한다. 외연적 흐름은 너무나 좁은 군집화와 시족화로 정체되어 있는 것을 막아주는 듯하고 내온적 경향은 집단의 파열을 막아주는 것 같다. 그러나 몇몇 원시 민족들 말고는 결혼 계급 체계의 사회적 질서는 일찍부터 소멸되었다. 외연적 질서는 점점 더 많이 보급되었고 점차 모든 경계를 지워버렸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내연적 경향, 우리는 또한 사회적 결속을 지향하는 경향이라고 명명할 것이다. 종교적, 정치적 영역으로 옮겨갔으며 여기서 종교적 경우에는 교단과 동파들, 형제 간의 우애, 그리고 기독교적 형제를 생각해 볼 것이다. 정치적 경우에는 민족 공동체, 국가주의 경향들이 생겨났다. 그러나 인류의 국제 간 관계가 증대되고 종파적 종교들이 약화되면서 이 경계 또한 지워지거나 제거될 지경에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사회적으로 더 이상 질서 없는 무정형의 집단으로 잠겨버릴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런 상황에 처하여 그것을 저지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반동으로 다시는 하나의 고태적, 토템적 집단 속으로 예를 들어 청소년들 패거리나 혁명적 이데올로기적 파당들을 생각해보라. 돌아가지는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내온적 경향을 하나하나의 개인이 깊이 수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그 개인은 자신의 인격의 불일치된 부분을 결합함으로써 스스로 확고한 객체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트로포스와 만다라의 원형적 주제가 오늘날 집단적 무의식에서 특히 그렇게 강력하게 배치되어 그로써 집단 정신의 우매화를 동시해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사랑 또는 정의가 앞에서 논의된 것처럼 그토록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인간적 관계 형성의 능력의 토대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 객체뿐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인류의 도덕적, 영적 발전 그 자체를 위해서 목숨과도 같이 중요하다. 여기서 잠깐만 머물러서 내원적 경향과 외원적 경향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떤 면은 그렇게 발전한 것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에게 금기사항 중에 하나가 근친상간을 금기해서 우리 한국 경우에는 동성동본까지 굉장히 넓게
혼인 금지가 있었죠. 그 외혼적 외혼 성향으로 그러니까 내부에서 결합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외부의 대상과 결합하도록 하는 여기서 외혼적이라는 건 역사적으로는 조계원이라고 하고 종래원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해본다면 이걸 꼭 결혼으로만 보지 말고 어느 정당이 있다고 하면 정당이 자기하고 같은 사람 성향이 맞는 사람만 이렇게 당원으로 받아들인다면 어때요? 어떤 지도부에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이게 종래원이죠. 같은 사람들끼리. 그런데 전혀 다른 정당이 자기들끼리만 이게 모여 있다 보니까 새를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정당하고 전혀 상관없던 사람들을 영입하는 경우들이 생기죠. 아마 뭐 선거를 앞두고 많은 정당들이 이합 집산을 할 때 외부의 세력을 이걸 영입시킨다고 하는 이게 조계원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상징적으로. 그래서 내원적인 것과 외원적 흐름은 내원적으로만 하면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이게 좁은 세력으로밖에 안 남는 거죠. 그 좁은 군지화와 시족화로 정체되어 주는 걸 막아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아는 사람들끼리만 뭉치면 이게 새가 커질 수가 없잖아요. 자기 중심이, 자기 시족 중심, 부족 중심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외원적인 것을 강화한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서로 성향이 다른 많은 분들을 영입한 정당이 실패하는 경우가 또 어때요? 전혀 이질적인 집단이 들어오다 보니까 과거에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있던 이 내원적인 경향에서 외원적인 경향을 가미하니까 외원적인 상태에서 이게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갈등이 생기겠죠. 집단의 파열이 생긴다. 그래서 너무 이질적인 것이 많아가지고 이게 잘 기능을 안 할 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또 분당을 하죠. 쪼갠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어떻게든 기능을 하려면 우리 같은 사람끼리 해야지. 이게 너무 이질적이어서 함께 할 수 없다. 이래서 내원적인 경향으로 간다는 같은 사람들끼리만 남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경향이 있다는 거죠. 내원적인 경향과 외원적인 경향이 있는데 보통 이 외원적인 경향으로 나가면서 우리의 내원적인 경향이 주는 어떤 안전성, 돌봄이라고 하는 건 서로 우리가 아주 친한 사람들끼리 있으면 편하잖아요. 우리가 분란이 생기지 않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사회적으로 어떤 단체들을 형성하는데 자기하고 잘 호흡이 맞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도 우리 형제라고 할 때 그 종교에 있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치는 기항들 있죠. 여러분이 동창회를 하더라도 어쩌면 동창회에서 서로 이질적인 사람들끼리 잘 안 돼요. 총동창회가 안 되고 어쩌면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또 프랙션으로 이렇게 만나는 경우도 꽤 생기죠. 그래서 외원적인 경향과 내원적인 경향이 항상 같이 있는데 내원적인 경향은 어떤 면에서는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 그룹에 들어가는 것은 거기서 안전함을 얻고자 하는데 그래서 자꾸 외부에서 찾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어쩌면 국가에 기대하고 사회에 기대하고 하는데 요즘은 국가 자체도 어떻게 돼요? 전 세계 인류 국가가 돼버리니까 그렇게 내원적인 어떤 성향을 채워주기가 굉장히 힘들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본래 원했던 유대, 따뜻함 이런 것을 밖에서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어지는 거죠. 어느 곳에도 자기와 같은 어떤 궁극적으로는 심바이오시스 경험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머니하고 자기가 그냥 하나였던 그래서 인세셔라 하다 우리가 내원적이라고 깊이 들어가면 정신분석적으로 얘기한다면
동족혼에서 하는 거 인세스트라고 하죠. 근친상간이라는 게 결국은 자기 친척하고 결혼한다는데 궁극적으로 최초로 돌아가면 결국은 자기 가족 내에서의 결혼이죠. 그래서 이 근친상간적인 것은 어떤 면에서 초기로 본다면 분리개발화 되기 이전에 우리는 최초의 우리의 대상은 나와 일치를 이루었던 어머니 대상이죠. 그래서 이런 분리되기 이전의 상태를 원하는 우리의 경향이 있죠. 하나가 되고 싶은 욕망이죠. 그 하나가 되고 싶은데 이걸 계속해서 우리는 밖에서 찾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찾아지지 않는, 어떻게 해도 우리가 이 하나 되고 싶은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데 결국은 어디에 이 내원적 경향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이들은 청소년끼리 갱단을 구성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정당의 아주 독특한 아주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의 그룹을 만들어서 또 거기서 사회 활동도 하고 정당 활동도 하는데 결국은 거기에 다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만으로는 개인이 잘 돌봄을 받거나 마음이 안정되거나 그리고 거기에서 안정된 마음으로 자기 삶을 안전하게 편안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살아갔는데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내원적 경향이 채워지지 않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밖에서 찾지 말고 자기 안에서 찾아야 된다. 자기 안에 서로 상반되는 것들을 통합해내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 그래서 자기 안에서의 어떤 혼인이라고 상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자기의 각각 다른 성향 간의 융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안에서 불일치된 부분끼리의 결합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자기 안에 대극적인 것, 아포지트한 것을 자기 안에서 이거 수용해낸다고 한다면 자기의 확고한 개인이 된다는, 자기 안에서 A도 있고 B도 있어서 그 안에서 다 통합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안에서의 대극의 일치라는 얘기를 우리가 계속했었죠. 자기 안에 있는 부분들이 융합해 내야 되는데 밖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걸 융합을 하겠다고 해도 융합이 잘 안 돼요. 결국은 궁극적으로 그건 각각 독립된 개인들이기 때문에 내 마음처럼 상대방을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내 마음 안에서 내 안에 각각 다른 성향들을 통합해 낸다고. 그러면 나는 안전해진다. 내 안에 각각 다른 것이 통합해내는 힘들이 생기면 확고한 개인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셀프 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한테 있는 휴먼 포텐셜들이, 우리한테 있는 이 잠재성들을 다 실현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기 안에 통합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국가가 해줄 일도 아니고 사회가 해줄 일도 아니고 내 동창회가 해줄 일도 아니란 얘기예요. 왜 내가 좋아하는 우리 동창끼리 싸워? 제발 그러지 마. 나 불편해. 근데 거기서는 아무리 내원적인 경향을 강화해도 거기에서 다 우리 얻을 수는 없어요. 결국은 이 불편함은 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불편함들을 내가 다 소화해내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선 자기 안에 통합을 이룬 사람만이 외부 대상과의 관계 형성이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외부인에게 내 어머니가 되어달라고 우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 안에서 이걸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안에서 내 필요와 내 수요와 내 안에서 갈등이 소화될 수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서의 홀리스가 온전함이, 이거 과정이긴 하지만 정도 문제이긴 하지만 내 안에서의 갈등을 내가 잘 조화해낼 수 있는 힘들이 생기면 이 갈등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불러들여서 원군을 불러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 시도를 멈출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다른 사람에게
의존한다는 얘기인데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내 삶이 그 사람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내가 종속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종속적이 된다는 게 아까 노예가 된다는 얘기를 슬레이브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내 모든 문제를 국가에게 투사해서 국가가 내 어려운 걸 다 해결해 줘야 되는데 국가가 안 해주고 있다고 이렇게 굳게 믿는 사람들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삶의 태도가 내 스스로 개척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지는 사라지고 국가가 왜 안 해준가에 대해서 여기 항의하는 데만 시간을 낭비하죠. 왜 국가는 내 문제를 해결 안 해주느냐. 난 국민으로서 권리가 있다. 요즘 이런 당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근데 그 균형이 잡힌 것이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내 모든 것을 해결해. 국가는 나를 위해서 있는 거다. 이런 개념. 이제 이게 국가뿐이 아니고 자기 가족에 대해서 그렇죠. 내가 다 가족인데 당신은 무조건 나를 도와줘야 된다. 하는 태도들이 그래서 개개인이 자기의 어떤 독자성들, 독립성들을 쟁취하지 않고 주위에서 자기를 도우라고 하기 시작하게 된다면 사회적인 큰 부담이 되죠. 근데 요즘에 지금 아까 이 저자 융의 제자인 마리 루이제 폰 프란츠가 보는 것도 융이 아주 훌륭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남겼는데 그 유산이 앞으로 크게 발전하겠지만 발전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우리가 우리 독자적인 밸류 시스템을 포기하고 우리 독자적인 도덕성, 독자적인 독립성을 포기하고 집단에서 어떤 도덕이나 집단에서의 가치, 집단의 가치를 우선하는 이런 생각, 집단 우선의 경향들이 가장 우려된다 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오직 유일하게 자기의 상징만이 궁극적으로 인간을 사람으로서 결속시킬 수 있다. 자기의 상징을 살아가는 것은 개별적인 자아뿐 아니라 또한 많은 같은 생각을 지닌 사람들 혹은 운명적으로 맺어진 사람들인 것이다. 자기의 깊은 측면에는 집단적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모든 인간의 신비적 참여의 효대를 나타낸다. 가시 속의 단일성 또는 모든 것 속의 하나의 인간이며 또한 물론 우주적 인간, 최대의 인간, 우리의 사람의 상으로 혹은 인과 함께 모든 인간의 가장 내적인 존재를 나타내는 인도의 푸르샤의 상에서 명료하게 드러낸다. 이에 반해서 자아 감정은 거의 언제나 온갖 의식적, 무의식적, 자아중심적 동기들에 가리어 그 빛을 잃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를 통해서라야만 이기적인 부차적 동기 없이 동료 인간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러므로 개별적 인간의 자유와 품격은 오직 총세계적인 안트로포스 속에서 닻을 내린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의 그의 그림자의 통합 그리고 아니머스의 통합을 위해 노력할 때 그것이 아무리 작고 눈에 띄지 않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오늘날 이 노력은 인류의 문제의 중심 영역에서 수행되는 작업이다. 만약 우리가 이 내면의 세력에 전적으로 우리의 주의를 집중하지 않는다면 그 내면의 세력은 우리를 안에서부터 또하여 의식을 질식시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무의식의 내용을 통합할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다. 집단화는 밖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 집단적 무의식에서도 온다. 이에 대해서는 인권이 우리를 지키는 방패가 되었다. 그러나 현재 유럽의 대부분이 그것을 잃어버렸다. 아직 잃어버리지 않은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강력하고 나이브한 정당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정당들은 영원한 인권 권리를 빈 껍데기로 만들고 누이의 마곡간 같은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 사회보장이라는 유혹수단을 이용해서 인권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찬가지로 내부로부터 정치적, 세계관적 조류가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이 조류가 표방하는 영원한 진리들, 즉 원형적 관념들은 의식의 자아를 이데올로기적 빙의의 형태로 압도한다. 그리 되면 우리는 영원한 보편적인 인간인 안트로포스의 원형과 원시적인 신비적 참여의 방식으로 혼합되어
우리의 제약된 경험적 자결을 자기 원형성으로부터 더 이상 구별하지 못하게 된다. 이것은 하나의 팽창을 의미한다. 그 결과 인간적 관계의 상실, 신혼의 상실, 그리고 내적인 경직화 등이 그것이다. 융은 한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작은 집단도 안티적 집단 정신에 의해 통제됩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면 매우 유익한 사회적 영향을 끼칠 수 있지요. 물론 개체의 영적, 도덕적 독립성을 희생하면서 말입니다. 집단은 자아를 높입니다. 다시 말해 집단 속에서 사람이 더 대담해지고 오만해지고 확신에 차고 건방지고 경솔해집니다. 그러나 자기는 약화되고 평균적인 것을 위해서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집단 치료는 내 생각에는 사회적 인간을 교육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개별적 인간의 사회화에 그토록 큰 무게를 부여하는 이 시대에 특별한 적응 능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심리학적인 방향의 집단 교육은 물론 중요시됩니다. 나는 개인의 사회에 대한 수능의 정당성을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나는 결코 양도할 수 없는 개체의 권리를 위해 모든 힘을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빅테만이 삶을 숨어진 자이며 오늘날 평준화 때문에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작은 집단일지라도 다수가 받아들이는 것만을 받아들입니다. 소수는 햄는 것으로 타협합니다. 그러나 햄는 것만으로는 무엇을 촉진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것은 자신에 대한 의혹을 폭발시킵니다. 의혹 때문에 고립된 개체, 무언가를 대표할 것을 갖고 있는 개체가 경우에 따라 특히 괴로워합니다. 자기 자신이 무가티하다면 사회적 관계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역사적으로 물때 인간에게 오직 물질적이기만 한 세속적 존재권과 이에 따르는 문제들 위의 입장을 제공한 것은 일찍부터 종교였다. 종교적 입장에서 비로소 그와 같은 공공이 심적으로 급될 수 있었다. 오직 종교적 입장에서라야만 개체는 판단할 수 있고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종교들은 외적 관계에 피할 수 없는 강박에 대해 일정 거리를 둘 수 있게 한다. 감각적인 그리고 외부 세계에서만 살고 자신의 존재 근거를 포도블록 으로밖에 느낄 수 없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런 강박에 노출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종교가 이 세계와 국가와 너무 많이 타협했고 이를 통해 종파가 되어버렸다. 다시 말해서 비합리적 내적인 힘에 대한 주관적 관계 대신 집단적 확신과 집단적 조직체가 되었다. 오직 후자만이 윤리적 태도를 보증한다. 만약 신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이 없다면 윤리성이란 다만 인식적인 도덕에 불과한 것인데도 말이다. 전체주의 국가나 종파적 교회들의 집단적 조직은 시몬의 모든 개인적인 감동을 이기적인 아집이라고 해석한다. 과학은 그것을 주관주의라고 하며 종파들은 그것을 이단이라고 정신적인 교만이라고 평가절하한다. 기독교가 한 인간과 사람의 아들의 개변적인 삶의 영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 개성화 과정을 심지어 신의 육화이며 계시 그 자체라고 파악하는 상징을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이런 해석은 매우 기이하다. 바로 예수와 바울이야말로 그들의 개별적인 내적 경험에 근거하여 그들 고유의 길을 갖고 이 세계에 드놓고 맞선 사람의 본보기가 아니던가. 물론 이기적이고 비사회적인 개인 지상주의라는 것도 있다. 그리고 과도한 주관주의에 대항해서 보호하는 것은 사회의 권리이다. 그러나 이 사회가 너무 과도하게 개성을 대거한 인간들로 구성되면 될수록 그것은 간악한 악마적 권력의 순화기에 사로잡히게 된다. 바로 이런 권력의 유리한 집단 암시가 인간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밖에서 기대하고 스스로 허상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향을 강화한다. 이 허상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내적 인간의 근원적인 변환이 실제로 일어난 듯이 사실 내적 인간의 변환이란 오늘날 긴급한 과제이다. 왜냐하면 조직화된 집단에 대한 저항은 오직 그의 개성이 집단의 경우처럼 조직화된 자만이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자기의 상징에서 내적인 확정을 경험한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요즘은 집단 컬렉티브 한 밸류 중심으로 집단 중심의 가치 기준이 너무 팽배한데 여기에서 개개인의 자기가 매몰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대항 수단, 가장 큰 대항 수단은 집단은 이렇게 서로 합쳐져서 생기는 거죠. 근데 그것을 집단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그 일이 우리의 인격 안에서 개개인의 인격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적인 합성, 자기 안에서 자기의 섀도우, 자기의 그림자를 합성해내서 온전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홀리스를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대극을 조화를 이룬다가 내 안에 조직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내적 조직이 단단해진다는 얘기죠. 내 안에 조직이 단단하면 외부 조직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외부의 집단 말이니까 우리의 내적 집단이 형성이 되는 거죠. 나한테 대극이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내 안에서 집단이 일어나야 내 안에서 서로 상극인 것처럼 느끼고 있는 것이 이것이 합쳐져서 하나가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자기 안에서 내적 합성이 일어날 때 건강한 인격체가 형성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합성이라는 개념을 여기서 아주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내적인 합성, 자기 셀프 안에서 이 합성이 잘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기술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 건 쉽진 않아요. 셀프하고 이고가 결국은 이 셀프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이고가 그걸 수용해내는 과정이니까 결국 우리가 어떨 때는 자기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자기가 우리 의식적으로 소화해낼 수 있는 그 자아를 통해서니까 결국 자아가 강화되면서 셀프의 것을 자기 것으로 가져오는 게 인격 통합이죠. 또 다른 쪽으로 본다면 그래서 우리가 자기라고 하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의식 속에서 자아를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면 우리의 인격이 점점 나아지겠죠. 오늘의 사회가 자와 우 반쪽으로 분열된 상황은 신경학적 해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 해리는 대체로 현대인 한 사람에게 존재하는 자기 자신과의 불일치를 반영한다. 이 경우 그림자, 즉 의식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밖으로 적에게 투사되어 나타난다. 그러는 동안 사람들 자신은 허구적인 자아상과 자연과학 합리주의의 추상적 세계관과 동일시하며 이것은 점점 더 심각한 본능의 상실로 유도되고 특히 오늘날 절실히 필요한 이웃사랑을 상실하게 된다. 옛 질서들을 잠식하는 것은 서양에서는 주로 사회의 집단 요인이고 동양에서는 무엇보다 기술이다. 사태의 이러한 진전은 무엇보다 급속한 기술의 발전으로 생긴 산업 인구의 경제적 심리적 뿌리뽑힘의 상태에 그 근원이 있다. 그런데 기술의 발전은 분명 의식의 특수한 합리주의적 방향의 분할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것은 모든 비합리적인 정신적 요소들을 억압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개체나 민족에서 대립적 입장이 생겨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공공연한 갈등으로 강화된다. 1954년 융이 이것을 쓴 이래 비합리적인 역반응의 발발이 표면화되었다. 젊은이들의 기술과 공업과 학문적 합리주의에 대한 반란, 너희를 파괴하는 것을 파괴하라. 그러나 이 반란은 잠시 일종의 파괴 분노와 그림자의 울분을 토로하는 것으로 소진되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아직 아무 해결도 이루어질 수 없다. 그림자의 분출은 융의 사후 30년 이상 된 오늘 그의 시대보다 더욱 분명히 부각되고 있다. 사방에서 폭력, 강압, 거짓말, 그리고 개인의 억압이 자행되고 있다. 유아적인 무책임성, 그리고 탐욕이 망연한다. 그리고 국가나 사회는 대중들 자신이 경멸했던 바보짓들을 모두 감수한다고 한다. 그러나 현 정세의 암흑화에는 또한 하나의 희망의 싹도 들어있다. 즉, 그것은 마치 거친 치료 같은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이를 통해 한심할 만큼 유치하고 나약한 오늘의 인간이 마침내 미래의 인간으로 바뀔 수도 있을지 모른다. 즉,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그의 운명에 대해 책임질 사람은 다름 아닌 그 자신임을 알고 국가는 그의 머슴이지 주인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미래의 인간 말이다.
융은 소비에트 연방의 변화에 대한 일정의 희망을 품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곳의 국가 노예와의 어둠이 최고조에 달하여 하나의 반응이 어쩔 수 없이 생길 듯 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소비에트 체계는 드디어 붕괴되었다. 이미 프라하의 봄과 사하로프의 각서는 동유럽에서의 자유의 불길이 꺼지지 않았음을 제시했고, 폭압과 허위를 미워하는 성실한 사람들이 언제나 다시금 일어선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골프 정쟁, 발칸에서, 그리고 제3세계에서의 살며시 자명한 전쟁들, 천안문 광장의 재앙은 자유를 위한 투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기억하게 한다. 그러나 우리의 사람들은 그들이 아직 가지고 있는 자유의 가치를 방어하기에 충분할 만큼 이성적인가? 혼돈스러운 개인 지성주의에 다가오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적 자유에서만이 그리고 인권이 존중되는 곳에서야만 비합리적인 것의 인정이 보증된다. 그리고 그와 함께 성주도 침원의 근원 또한 보증될 것이다. 민주주의 안에서도 결코 값싼 평화의 환생이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외국의 투쟁은 나라의 내부로 들여놓고 개별적인 그리고 집단적인 대결을 실컷 풀어내게 한다. 사람들은 법과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싸운다. 그것은 다음 목표를 향하는 과정의 첫 걸음이다. 다음 목표란 우리 자신의 그림자의 만족을 모르는 권력 충동이 있을 우리의 적을 우리 자신 안에서 발견하는 일이다. 인간의 공격 본능, 그러니까 덮어놓고 배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인간의 본성을 그것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는 심리학적으로 의미 깊은 제도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갈등의 필수성을 어떤 국가적 경계 안에서 허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최악의 적이 우리 자신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것을 아는 것일 게다. 융은 스위스 민주주의에서의 국가 시민의 의무를 매우 성실하게 이행했다. 비록 그는 일요일이면 또 그가 애용하는 불링겐 별장으로 가겠지만 선거가 있는 날에는 집에 머물렀다. 이 의안을 자기 정원사 헤르만 뮬러 씨와 철저하게 토론했다. 그리고 서로 의견이 다른 최근의 신문 기사를 준비하도록 했다. 심지어 융은 많은 비난의 표적이 된 스위스인의 고집과 의심에 대해서도 변호했다.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래도 자주 밖으로부터의 독한 전염과 유행성 고증상에 사로잡힘을 피할 수 있게 해주지 않느냐고 흥분한 개신의 연설과 히스테리성 새 방향 중립 시도보다 시대에 결부된 선전용 사설에 대한 냉정한 회의, 본능적으로 확실한 소박함, 그리고 자기를 인식한 바탕에서 나온 자기 절제에서 나는 우리의 조국에게 내려진 훨씬 더 큰 축복을 본다. 사람들은 얼마 뒤에 세계 역사에서 진정으로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진정으로 새로운 것에 관해서는 이성, 인간성, 그리고 사랑이 하나의 지속적인 승리를 거두는 상상할 수 없는 경우가 일어났을 때야만 비로소 말할 수 있다. 융의 견해에 의하면 우리의 상황을 특히 위협하는 것은 소수의 파괴적 활동가가 도처에 널리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벌써 봉화를 준비하고 있으면서 우리의 인권의식의 보호를 즐기고 있다. 융은 항상 2층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왜냐하면 평균적인 시민의 분별성을 결코 과도하게 높이 평가할 것이 못되기 때문이다. 시작 가운데는 너무 많은 잠재성 정신병과 범죄자가 있고 이들이 아직 남아있는 정상성의 본 모습은 무의식적인 병적이며 도착적인 경향에 의해 증식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개인들은 사회 분복시에 갑자기 표면에 나타나 공공연한 폭력 상황을 강화시킨다. 그들은 유아적인 욕구 환상과 개인적인 정감과 원한에 지배되어 만약 그가 자신의 이전의 이와자를 의식하지 못한다면 그것으로 정상적인 시민을 감염시킨다. 악의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온 간섭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냈다. 내 생각에는 우리가 온갖 해악을 겪은 뒤에야 비로소 상황에 대하여 보다 의식된 판단을 할 만큼 성숙될 수 있는 것 같다. 그것은 융은 자신이 시대 주류를 구성하는 대립된 입장에 홀로 서 있음을 의식하고 있었다.
그는 심지어 그의 저서와 내 세상이 완전히 망각 속에 사라졌다가 예를 들어 에카르트의 경과 그렇듯이 몇 백 년 뒤에 아마 재발견될 수도 있으리라고 보았다. 그것은 그를 슬프게 했지만 그 때문에 그의 확신이 흔들리지는 않았다. 그는 온갖 부독에도 불구하고 그의 편을 든 한 숨겨진 강력한 동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아직 무의식 상태에 있는 미래의 시대 정신이었다. 그래요.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씩 소화해 나가야 되겠죠. 어떤 융이 봤던 미래의 시대 정신, 어떤 미래의 시대 정신을 제시한 분이죠. 융은. 그래서 아마 우리 사회 현상 속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유아적인 욕구 환상과 개인적인 감정 정감과 원한에 지배되어 있다고 하는 이런 현상들 지금 너무도 우리가 접하는 여러분이 계시는 한국에서의 상황이나 미국에서 상황이나 어떤 정치적인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은 얼마나 많은 어떤 정당이나 혹은 어떤 단체들이나 이 속에서 지도자들에게서 드러나고 있는 유아적인 욕구 환상 그리고 개인적인 정감 그리고 어디에서 온지 모르죠. 엄청난 원한으로 가득 찬 이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뛰죠. 그래서 엄청난 욕구와 원한, 이것이 똘똘 뭉쳐진 이런 사람들, 개개인도 있고 그 그룹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 겁이 나죠. 이런 속에서 우리가 자기 내면으로서의 여행을 함으로써 건강한 자기를 실현해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인식들이 융이 볼 때도 너무 적었고 그래서 융도 굉장히 소외된 삶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이분이 믿었던 것은 이런 통찰이 이 사회를 살릴 것이다고 하는 그래서 이분이 미래의 시대 정신을 제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